워싱턴 무역관 심재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의 경제 통상 동향과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인터뷰 시리즈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의 첫 번째 인터뷰로는 워싱턴 특파원 3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파원님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태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최승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저도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최된 밀워키에 출장을 다녀와 현재 대선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2025년 워싱턴 분위기는 올해와는 사뭇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4년을 대표하는 미국의 경제 통상과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이태규 특파원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2024년 키워드로 반중 정책을 잡아봤습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 내내 대중 규제책이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 전기차 관세 100% 인상, 또 태양전지 관세 50% 인상, 그리고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 2027년부터 미국 내 금지, 그리고 12월에는 HBM 중국 수출 통제, 이렇게 숨가쁘게 대중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을 했고, 특히 2016년 대선에서는 이 전체 득표율에서는 밀렸지만 선거인단 싸움에서는 이겨서 가까스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 당선인이지만, 이번에는 선거인단도 이기고 전체 득표율에서도 이기면서 그야말로 이 반중 정책을 내건 것이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워싱턴에 와서 여러 싱크탱크 관계자분들을 뵀는데, 그분들 하는 말이 예전에는 판다 허버라고 이 중국에 대해 유화책을 쓰자 이런 사람들이 워싱턴에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이제 대중 매파가 됐고, 차이점은 이 얼마나 더 강한 대중 규제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좀 덜 강한 규제책을 쓸 것이냐,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는 반중 정책, 이것으로 일관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꼽은 키워드는 경제 안보인데요. 이코노미 시큐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사실 이것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하고 무역 적자의 문제로 처음에 시작은 되었지만, 그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의 문제로 이제 이전이 되었고, 그것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뚜렷해져서 특히 올해 그런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중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경제 안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올해 굉장히 인상적인 순간은 약간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난 9월 달에 경제 안보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에스테베즈 차관이 HBM 생산에 관련해서 한국하고 미국의 3개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동맹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2월 달에 반중 HBM 수출 통제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의 정책이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를 특징 짓는 그런 정책이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맥락은 다 같은데요. 저는 이제 키워드를 통제 진화라고 잡고 싶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바이든 정부가 이제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고, 2024년에 두드러졌던 거는 이제 좀 더 그런 조치들이 좀 세분화되고 구체화됐던 것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수입을 통제하는 조치들도 좀 많이 나왔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관세 크게 높였고, 멕시코산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역 확장법이나 무역법을 활용해서 기존에 썼던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 또
못 봤던 것들이 나온 게 있다면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예 수입을 금지시켰던 것들이 나왔죠.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이제 중국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이제 수입 금지를 시켰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는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또 진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주로 타겟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2기 행정부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어떤 나라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 상에서 저는 이제 통제 진화를 키워드로 꼽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키워드로 반중 정책, 경제 안보, 통제 진화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상은 특파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4년의 그 키워드들은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최승진 특파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키워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을 쓰자면 키워드를 저는 거래의 시간이라고 잡고 싶습니다. 거래의 시간이라는 뜻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1월에 하게 되면 행정명령이 쏟아져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각국의 경제 통상 분야와 협상이 시작이 될 텐데, 그것은 말하자면 각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자기가 들고 있는 제일 좋은 패,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패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력이죠. 시장 그 자체, 미국이라는 시장 그 자체를 내세우고 있고, 그 소비력이라는 패를 쉽게 주지 않으려고, 쉽게 팔아 넘기지 않으려고 관세 장벽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거를 거래를 통해서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낮춰주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사실은 조금 부작용은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일리 있는 접근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트럼프는 제로섬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호의로 구성된 그런 세계는 아예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서 얻어내지 않는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같은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래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특파원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락이 같아요. 키워드를 관세 소음이라고 잡고 싶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관세를 두고 협상도 올 거고요. 그리고 외교 현안들을 이제 관세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계가 시끄러워지겠죠. 보복 관세도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아마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이제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관세를 두고 서로 갈등이 커지는, 이제 소음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전쟁이라고도 이제 키워드를 붙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소음이 커질 거라는 면에서 관세 소음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저도 앞선 두 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이 핵심 키워드로 꼽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좀 과장돼서 말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미국만 잘 되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런 기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승진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들, 뭐 멕시코나 중국, 캐나다, 베트남, 일본, 한국,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무역 적자죠.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 압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이 수단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의 무기화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진행할 것으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 산업 전망에 대해 여쭤볼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산업 분야는 뭘까요? 이번에는 최승진 특파원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에너지 산업을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었고요.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인수팀이 연안 쪽에서 시추를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캐나다 송유관 사업이죠. 그 키스톤 사업도 재개한다는 방침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 인선에서도 보면은 에너지 관련 팀이 제일 먼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는 트럼프 임기 초반부터 속도를 낼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플랜트나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산업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아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원자력 쪽 관련해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셋이서 미리 좀 상의를 하고 왔었어야 됐어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에너지 분야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도 에너지 분야하고 AI 산업인데요. 에너지 분야는 제가 더 보태자면 한국이 미국산 석유나 가스를 수입해야 될 필요성이 이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미 수입 1, 2위는 석유하고 가스인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이제 수입원이 좀 다변화된다고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또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가스나 아니면 석유를 이제 오고 가게 하는 과정에서 탱크선 이런 조선업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이제 많이 절감되면 데이터 센터 건립 비용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히 크게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주목해야 될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5년에는 에너지, 화석연료, 그리고 AI 산업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특파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좀 답이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해군력에서 이제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같은 경우 이 국가 해양 전략을 위한 의회 지침, 이런 것들을 공동 집필을 하면서 해군력 키워야 되고 필요하면 동맹이나 협력 파트너와 손을 잡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 왈츠 지명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조선업 쪽에 인력도 부족해서 이제 한국과 같은 이 동맹의 손길이, 동맹의 도움이 좀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 기사를 보니까 조선업 쪽은 임금은 정체돼 있는데 이 코로나를 겹치면서 뭐 타깃이나 뭐 아마존 이런 쪽에서는 임금은 또 빠르게 늘어서 조선업 쪽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반면에 뭐 아시다시피 세계 조선업은 지금 한중일 3국이 독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최근 미국 의회에서도 이 Ships for America Act, 조선업 부활법 발의가 됐고, 거기서도 한국과의 동맹 필요성이 언급이 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여력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인력이 과거에는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는 한 21만 명 정도 종사자였는데 지금은 한 9만 명 정도로 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도 이 수주 물량 소화하기가 좀 힘들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수주 발주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제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관련하여 이제 조선업 그리고 원자력 분야의 한미 협력이 기대되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회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이 있으실 경우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특파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톱다운 외교 선호할 텐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말하라고 가서 다 협상하고 외교 방파제 쌌는데 우리는 이제 뭐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이고, 근데 지금은 이 리더십이 확립이 될 때까지 민관이 합심을 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또 신호를 줬지만 미국산 LNG 수입 늘릴 수 있는 이 타이밍인 것 같고, 또 마침 가스공사가 2024년 말에 이제 카타르나 오만과 맺은 장기 계약, 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국산 LNG로 돌린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대미 수출을 줄여가지고 무역 흑자를 줄이기보다는 이 대미 그 수입을 늘려서 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한테 피해가 좀 덜 가면서도 미국이 반길 만한 분야들, 그런 데를 좀 찾아서 그 좀 시장을 열 수 있는 곳들은 좀 제한적으로 열면서 좀 달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펴면은 오히려 피해가 간다, 그런 식으로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쉽지 않겠지만 기회를 찾아야 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위기 때마다 이제 수출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좀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비교적 그 자기의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밝히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예고를 한 상태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산업도 기대를 걸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겠지만 기업인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저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든 아니면 동반으로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기회로 올해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성장의 한계를 맞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답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사실 뭐 본인들도 답답해 하시는데 외부에서 어떤 조언을 통해서 풀어나갈 방법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에서도 했었던 이런 미중 갈등의 국면은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 기업한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강점, 한국인들의 강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딪혀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왔던 일이고, 우리가 잘하는 일이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시대의 미국이 그런 시험대가 되어서 이 국면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는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진 특파원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2025년이 예측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은, 또 저희 셋이서 그 답변들이 다 비슷했던 걸 보면은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그런 속담을 끝으로 드리고 싶은데, 좀 차분하게 이제 대응 논리를 꼼꼼하게 짤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적 기회 요인 있을 수 있고, 이상은 특파원 말씀처럼 원자력 발전, 또 AI나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트럼프는 이제 고립주의,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쓴 스탠스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이 맨날 위기론을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늘 새롭게 극복을 해온 것이 한국인과 또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 파이팅! 오늘 저희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이번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하고 유익한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